제88화 봉추 선생 제1장 옆에 있던 장수들이 급히 주유를 부축해 배로 옮겼다. 주유가 배 위에서 잠시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병사가 알아요! 하고 달려와서 보고했다. 앞산 꼭대기에서 유비와 제갈량이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약이 바짝 오른 주유는 어금니를 악물었다가 이를 갈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너희는 내가 서천을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내 반드시 취할 터이니 두고 보아라. 그러면서 유비와 제갈량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앞산 꼭대기를 노려보고 있으려니 한 병사가 달려들어와서 아뢰었다. 오후께서 아우 손유를 보내셨습니다. 주유는 급히 손유를 맞아들이고 그간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러자 손유가 말했다. 나는 형님의 명을 받아 도독을 도우러 왔습니다. 이 말에 주유는 즉시 군사들에게 행군 명령을 내렸다. 이윽고 파고에 이르렀을 때 다른 병사가 달려와서 아뢰었다. 유봉과 관평 두 사람이 군사를 거느리고 상류에서 물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유가 한층 더 성을 내고 있을 때 또 다른 병사가 달려와서 아뢰었다. 제갈량이 사람을 시켜 서차를 보내왔습니다. 주유는 그 서차를 낚아채듯 받아 열어보았다. 한나라 군사 중랑장 제갈량이 동호회 대도독 공군 선생 휘하께 글을 올립니다. 서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휘하란 지휘관에게 붙이는 존칭이다. 주유는 침을 꿀꺽 삼킨 다음 다시 읽기 시작했다. 시상에서 헤어진 뒤 지금까지 그리워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독이 서천을 취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는 불가능한 일이더군요. 익주는 백성도 억세고 지역도 험준하여 유장이 비록 어리석고 나약하다 하여도 스스로 지켜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군사들을 고생시키며 원정에 나섰으나 군량 수송의 길을 말리나 뻗치면서 온전한 공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는 오기 같은 병법가가 되살아난다 하여도 계책을 세울 수 없고 손무 같은 병법가가 되살아난다 하여도 그 뒤처리를 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손해를 보았으니 어찌 잠시라도 그 마음의 원수 갚을 일을 잊고 있겠습니까? 이제 도독이 군사를 일으켜 원정을 나간 사이에 혹 조조가 그 틈을 타 쳐들어간다면 강남은 쑥대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차마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어 일부러 이처럼 알려드리는 것이니 잘 살펴보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주유는 서차를 읽고 나서 길게 탄식했다. 애둘러 쓴 글이었지만 제갈량은 이미 자신의 속셈을 알아차렸을 뿐 아니라 서천 원정은 성공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구실삼아 형주를 공격해온다 하더라도 유비 쪽에서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 내용이었다. 서찰의 행간을 읽은 주유는 맥이 빠져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이었다. 겨우 기운을 차려 좌우의 종이와 붓을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오후에게 올리는 서찰을 쓰고 나서 뭇장수를 불러 모은 뒤 이렇게 말했다. 충성을 다하고 나라에 보답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는 이제 타고난 수명이 다한 것 같소이다. 그대들은 오후를 잘 섬겨 대업을 함께 이루도록 하시오. 그리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 뒤 다시 한번 깨어나기는 했으나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하며 그가 내뱉은 말은 이러했다. 이미 주유를 내셨거늘 어찌 또 제갈량을 내셨나이까. 이 말을 몇 번이나 되뇌다가 숨을 거두었으니 이때 그의 나이 36이었다. 그의 죽음을 두고 뒷사람은 이렇게 읊었다. 적벽에서 웅렬함 남기었는데 젊어서도 명성은 자자했었지. 검은고를 들으면 그 뜻을 알고 거세겐 잔건내며 고마워했네. 일찍이 삼천섬에 군량 청하여 상시로 10만 대군 호령했는데 파구라는 곳에서 수명 다하니 추목에게 마음이 아려오노나. 주유에 대해 정사 삼국지를 편찬한 진수는 주유 노숙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밝은 통찰력을 보여 다른 사람을 뛰어넘었으니 실로 비범한 재능을 지닌 자였다고 평했다. 여러 장수들은 주유의 시신을 파고에 안치시켜 놓은 채 주유가 남긴 글을 급히 손권에게 보냈다. 손권은 주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 놓아 울었다. 그러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유가 남긴 서찰을 열어보니 자기 자리에 노숙을 천거한다고 적은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저는 아무 재주가 없음에도 특별한 은총을 입고 두터운 신임을 받아 병마를 통솔케 해주셨으니
어찌 온몸을 다 바쳐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예측할 수 없고 삶의 길고 짧음은 명에 달린 것이죠. 어리석은 뜻을 펴보기도 전에 보잘것없는 이 몸은 벌써 죽게 되니 남기고 가는 한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쪽에 있는 조조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에게 빌붙어 사는 유비는 호랑이를 기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천하의 일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허나 조정 신하들은 나랏 일에 골몰하여 날이 저문 뒤에야 식사를 해야만 할 때이고 지존께서도 근심 걱정을 그치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노숙은 충성스럽고 열성적이라 이를 소홀히 처리하지 아니하니 제 소임을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착하다고 하였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죽어도 제 뜻은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서찰을 읽고 난 손구원은 통곡했다. 공근은 임금을 보좌할 만한 인재였는데 명이 짧아 이처럼 갑자기 죽으니 이제 누굴 의지하란 말인가. 하지만 이렇게 글까지 남기며 자경을 청구하였으니 내 어찌 그의 뜻을 따르지 않으랴. 그리고는 그날로 노숙을 도독으로 삼아 모든 군사를 통솔하라는 명을 내리는 한편 주위의 영구를 시상으로 옮겨 장사 지내도록 했다. 제2장 이날 밤 제갈량은 형주에서 천문을 보고 있다가 장수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빙긋 웃었다. 주유가 죽었구나. 그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이 사실을 유비에게 알렸다. 그러자 유비는 즉시 사람을 동으로 보내 사정을 알아보도록 했다. 오래전에 주유가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유비가 제갈량에게 물었다. 주유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찌하여야 하겠소? 주유를 대신하여 군사를 이끌이는 노숙이 분명합니다. 제가 천문을 보니 장수별들이 동쪽에 모여 있더군요. 문상한다는 핑계로 제가 강동에 가서 주공을 보좌할 만한 어진 선비를 찾아보겠습니다. 동호의 장수나 선비들이 선생에게 해코지는 않았는지 그게 걱정이구려. 주유가 살아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유도 죽은 마당에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리고는 곧 조은에게 군사 500을 이끌고 뒤를 따르게 한 뒤 제사에 쓸 물품을 갖추어 배를 타고 파고로 향했다. 가는 도중 세작을 통해 손권이 이미 노숙을 도독으로 삼았으며 주위의 영구도 시상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제갈량은 뱃머리를 시상으로 돌렸다. 제갈량이 시상에 도착하자 보고를 받은 노숙이 나와 예를 다해 맞았다. 주위의 부하 장수들은 모두 제갈량을 죽이고 싶어 했으나 조은이 칼을 갖고 따라다녀 감히 손을 쓰지 못했다. 제갈량은 주위의 영전에 재물을 놓게 하더니 몸소 술을 따른 뒤 바닥에 꿇어앉아 준비해온 재문을 읽기 시작했다. 오호라 공군이여. 불행히도 일찍 죽었도다. 목숨의 길고 짧음 하늘에 달렸지만 사람에게 어찌 슬픔이 없을손가. 내 마음 실로 아파 한 잔 술을 뿌리나니 그대의 넋이 있다면 내 제사를 받으시라. 애도하노라. 그대는 어려서 공부할 때 백부와 사귀면서 의로움을 따르고 재물을 멀리하며 떠돌던 백부에게 집을 내줘 살게 하였도다. 애도하노라. 그대는 20살 때 만리를 날아오르는 대붕새처럼 폐업을 정한 뒤 강남을 차지하고 이를 굳게 지켰도다. 애도하노라. 씩씩하고 굳센 그대는 멀리 파구를 진압하여 경승을 떨게 하고 토역장군의 근심을 덜었도다. 애도하노라. 그대의 풍채와 태도는 소교를 좋은 배필로 맞아들이고 한나라 신하의 사위가 되었으니 지금의 조정에 나아가도 부끄러울 것이 없도다. 애도하노라. 그대의 기계는 볼모를 보내지 말자고 간하였으니 처음부터 날개를 접지 않고 분연히 날아올랐도다. 애도하노라. 그대는 파양에 있을 때 친구 장관이 와서 설득하였어도 태연자약한 가운데 넓은 아량과 높은 뜻을 보였도다. 애도하노라. 문모와 계책에 뛰어난 그대의 큰 재주는 적벽대전에서 화공법으로 적을 무찔러 강한 적을 약하게 만들었도다. 생각하노라. 당년의 그대 자태는 영웅다웠고 그대의 재기 또한 빼어났도다. 통곡하노라. 그대가 요절하니 땅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는도다. 충의로운 마음과 산천의 정기를 타고난 뛰어난 기운이었도다. 목숨은 36해로 끝났지만 이름은 100대까지 드리우리라. 슬퍼하노라. 그대에 대한 그리움 간절하나니 애타는 마음 가슴에 맺혀 풀 길이 없고 내 간과 쓸개는 슬픔으로 끊어지는 것 같도다. 하늘도 빛을 잃고 삼군도 넋을 잃었구나.
주인도 그대를 위하여 슬피 울고 벗들도 그대를 위하여 눈물을 쏟는도다. 여기서 낭독을 잠시 멈추고 흐느끼던 제갈량은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어 읽기를 계속했다. 나는 재주가 없기에 그대로부터 계책을 빌리고 그대로부터 방법을 구하여 동호를 돕고 조조를 막으면서 한나라 황실을 도와 유씨를 안정시키기 위해 앞뒤에서 서로 돕고 머리와 꼬리가 짝을 이루었나니 살든 죽든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걱정하였으랴. 오호라 공근이여. 그런데 이제는 생사로 영원히 갈라졌구나. 그대의 정절을 굳게 지키려 하여도 아득히 사라지고 마는도다. 혼과 영이 있다면 내 마음을 보시라. 이제 천하의 내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다시 없구나. 오호 통제라.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 제사를 흠양하시라. 제문을 다 읽은 제갈량은 땅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샘솟듯 흐르고 애통함이 그치지 않았다. 이를 본 동호의 여러 장수들은 감동이 되는지 서로 수군거렸다. 모두들 공근과 공명은 사이가 좋지 않다 하더니 오늘 그가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의 말이 다 거짓이었구려. 노숙도 제갈량이 이렇게까지 애통해하는 것을 보자 역시 감동을 느끼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하 공명은 본시 다정한 사람인데 공군의 속이 좁아 공연히 죽음을 자초하였구나. 주유와 제갈량의 사이를 두고 뒷사람은 이렇게 읊었다. 와룡은 남양에서 눈도 뜨지 않았는데 빛나는 별 하나를 서성에 더하시니 하늘은 이와 같이 공군을 내시고서 어찌하여 세상에 공명을 또 내셨나. 노숙은 주연을 베풀어 제갈량을 정중히 대접했다. 이윽고 연회가 끝나자 작별 인사를 나눈 제갈량은 강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막 배를 타려는데 누군가 그를 손으로 붙들며 웃는 자가 있었다. 하하하하하. 주유를 화나게 해서 죽게 만든 자가 문산까지 오다니 동호엔 사람이 없다고 내놓고 깔보는 건가? 제갈량이 깜짝 놀라보니 상대는 도포 차림의 대나무관을 쓰고 검정띠에 흰 신발을 신은 봉추 선생 방통이었다. 자네였는가? 제갈량도 크게 웃었다. 같은 스승 밑에서 함께 공부하며 자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배에 오른 뒤 마음에 품고 있던 이런저런 생각들을 털어놓았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갈량은 서철 한 통을 써서 방통에게 주며 말했다. 내 생각에 송구호는 틀림없이 자네를 중용하지 못할 걸세. 조금이라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형주로 와서 함께 현덕을 모시세. 그분은 마음이 너그럽고 어질며 덕이 후하여 자네가 평생 익힌 재주를 반드시 저버리지 않으실 걸세. 알았네. 내 그리함세. 방통은 그런 말을 남기고 헤어졌다. 이에 제갈량도 배를 타고 형주로 돌아갔다. 제3장 한편 노숙은 주유의 영구를 배에 싣고 장강을 따라 무후에 도착했다. 거기까지 마중 나온 손구원은 울면서 영전의 제사를 지낸 뒤 영구를 고향으로 옮겨 후이 장사 지내도록 했다. 주유는 스라의 이남 밀려를 두었는데 장남은 순이고 차남은 윤이었다. 손권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모두 후하게 뒤를 돌봐주었다. 이후 노숙은 나름대로 직무를 감당해 나갔지만 역시 일세의 영웅 주유의 빈자리는 너무 컸던 모양이다. 주유를 잃은 것은 내 한 팔을 잃은 것이다. 대업을 도모할 방도를 잃은 것 같구나. 손권은 그런 말을 자주 했다. 이에 손권의 허전한 마음을 알게 된 노숙은 어느 날 손권을 찾아가서 말했다. 저는 쓸모도 없고 재주도 없는데 공군이 잘못 천거하여 큰 임무를 맡기는 하였으나 직책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공을 도울 사람을 천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위로 천문에 통달하고 아래로는 지리에 박습니다. 지모와 계략은 관중하기에 떨어지지 않고 병법은 손자나 오자에 견줄만 합니다. 지난날 공군도 그의 의견을 많이 채택하였고 공명 역시 그의 지혜에 깊이 탐복하였습니다. 지금 마침 강남에 와 있으니 중용해 보시는 게 어떨는지요. 이 말을 듣자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요? 양양 출신으로 성은 방, 이름은 통 자는 사원, 도우는 봉추 선생이라 합니다. 오, 나도 그 이름을 들은 지 오래요. 지금 여기 와 있다니 만나보고 싶구려. 지금 바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 만나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여 노숙은 밖에 나가 방통을 데리고 들어왔다. 인사를 마친 방통의 모습을 보니 짙은 눈썹에 찍어 당긴 듯한 들창코, 시커먼 얼굴에 짧은 수염을 달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괴이적은 용모였다.
주유 정도로 훤칠한 육모를 예상했던 손권은 생김새부터가 영 아니올시다였다. 그래서 좀 심드렁한 말투로 물었다. 공은 평생 공부한 것으로 주인을 어찌 위하겠소. 첫 질문부터가 깔보는 투였다. 이에 심기가 상한 방통은 자존심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한두 가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대처한다. 허면 공의 재주와 학문을 공근에 견주어 보면 어떠하오. 이 또한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물어볼 질문은 아니었다. 내가 주유만큼의 재주와 학문이라도 있느냐는 힐문이었다. 이에 비위가 상한 방통은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저의 재주와 학문은 공군하고 다릅니다. 다르다. 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쪽이 크니까요. 순간 손권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지금까지 내가 가장 좋아한 주유를 한마디로 깔아뭉개는 이자는 대체 뭐하는 놈이냐? 미친놈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손구원이 차갑게 내뱉었다. 물러가시오. 쓸 일이 있으면 다시 불을 터이니. 방통은 길게 탄식했다. 중용하지 않을 거라던 제갈량 말이 들어맞았구나. 저런 사람에게 나도 몸을 의탁할 생각은 없지. 그런 생각을 하며 방통이 나가자 노숙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손권에게 물었다. 주공께선 어찌하여 방통을 등용하지 않으십니까? 미친놈이여. 저런 자를 써서 무슨 보탬이 되겠소. 손권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노숙은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생각에 다시 입을 열었다. 적벽대전 때 연한기를 내놓아 첫째가는 공을 세운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공께서도 생각해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때는 조조 스스로가 배를 묶어 놓은 것이지. 꼭 그 사람의 공이었다고 볼 수는 없소. 어쨌든 나는 그 사람을 결단코 쓰지 아니할 것이오. 답답한 마음으로 물러나온 노숙이 방통을 위로했다. 내가 공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후께서 공을 쓰려 하지 않으시니 어쩌겠소. 공이 조금 참고 기다리시오. 방통은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쉬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노숙이 물었다. 공은 혹 동호에 머물 뜻이 없는 것 아니오. 방통은 대답하지 않았다. 역시 그렇구나 하는 생각에 노숙이 다시 물었다. 공처럼 세상을 구할 재주를 가진 분이 어디 간들 대접을 못 받겠소. 사실대로 말해주시오. 어디로 가실 생각이오? 조조에게 가볼까 합니다. 그러자 노숙이 펄쩍 뛰며 말렸다. 안 돼오. 그건 진주를 시궁창에 버리는 격이오. 경주로 유황숙을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소? 그분은 반드시 중용하실 거요. 그제서야 방통도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실은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조조에게 간다는 말은 장난 삼아 해본 말이죠. 그럼 내 서찰을 써서 추천해 주리다. 그렇게 하여 유비를 보필하게 되거든 꼭 손씨와 유씨 두 집안이 서로 공격하는 일 없이 힘을 합해 조조를 무찌를 수 있도록 해주시오. 평소에 갖고 있던 내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형주로 가보시오. 그리하리다. 방통은 노숙이 써준 서찰을 품에 넣고 형주로 발길을 돌렸다. 제4장. 방통이 형주에 도착했을 때 제갈량은 사개군의 민정을 살피러 나갔다가 아직 형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방통은 성문지기에게 자신은 유비에게 몸을 의탁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노라고 말한 다음 이 사실을 아내알리라고 청했다. 이에 성문지기가 유비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강동의 명사 방통이란 분이 찾아와서 뵙기를 청합니다. 유비는 방통의 이름을 오래전부터 들어온 터라 그 단으로 맞아들이도록 했다. 잠시 후 안내되어 들어온 방통은 두 손을 눈높이만큼 들고 허리를 굽히는 장읍의 예만 보였을 뿐 정작 큰 절을 올리지는 않았다. 유비의 그릇을 알아보려는 방통 나름의 포석이었지만 유비로서는 좀 못마땅한 생각이 들었다. 거기다 허리를 펴는데 보니 그의 볼품없는 용모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먼 길 오시느라 애쓰셨소. 그런데 이곳엔 무슨 일로 오셨소이까? 그렇게 묻는 유비는 달가운 표정이 아니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손권이나 다를 바 없구나. 속으로 조금 실망한 방통은 일부러 노숙이나 제갈량이 써준 추천서는 내놓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황수께서 어진이를 찾고 현명한 선비를 받아들이신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몸을 의탁하러 왔습니다. 그 말은 결국 자기가 어질고 현명한 선비라는 뜻이 되기에 유비의 귀에는 그리 좋게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전부터 그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고 또 먼 길을 찾아온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손권처럼 내치지는 않고 변방에 현령 자리를 하나 주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매듭 지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말했다. 형주 지역이 조금 안정되어가는 터라 지금은 빈자리가 거의 없소이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수백 리 가면 뇌양현이란 곳이 있는데 그곳에 현령 자리가 하나 비어 있소. 보잘것없는 자리이나 공이 맡아주시오. 뒤에 빈자리가 생기면 마땅히 중용토록 하겠소이다. 방통은 유비가 자신을 박대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의 재주와 학문을 펼쳐 그의 마음을 움직여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으나 자신과 함께 일하자고 했던 제갈량도 자리에 없고 하여 일단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회가 오겠지. 그래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유비를 떠날 수밖에. 그런 생각을 하며 작별 인사를 한 뒤 길을 떠났다. 이윽고 뇌양현에 도착한 그는 현령에 취임했으나 정사는 돌보지 않고 하루 종일 술만 마셨다. 고을에 세금 걷는 일도 돌보지 않고 백성들 간의 다툼을 조정하는 소송 업무도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 소문이 좋게 난리 없었다. 이에 어떤 사람이 유비를 찾아가서 아뢰었다. 방통은 뇌양현의 일을 하나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비는 경노했다. 되먹지 못한 선비놈이 어찌 감히 내 법도를 어지럽힌단 말이냐. 그리고는 곧 장비를 불러 분부했다. 종자들을 데리고 형주 남쪽의 여러 연들을 순찰하라. 공정치 못하거나 법을 어기는 자가 있거든 철저히 신문하라.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손구원과 함께 가라. 명을 받은 장비는 손건과 함께 뇌양현으로 갔다. 그들이 도착하자 그 고을의 군사와 백성과 관리들이 모두 성 밖까지 나와 영접했으나 유독 현령의 모습만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장비가 좌우를 둘러보며 물었다. 현령은 어디 있느냐? 관리 하나가 아뢰었다. 방현령은 이곳에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100여일이 지났는데도 오을 업무는 돌보지 않고 날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술만 들며 만취한 상태로 지내십니다. 오늘도 어제 저녁에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장비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방통을 잡아들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그러자 옆에 있던 손건이 말렸다. 방사원은 고명한 분이니 소홀히 대해선 안 됩니다. 우선 현청에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과연 이치에 맞지 않는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죄를 다스려도 늦지 않습니다. 이에 장비는 분노를 억누르고 현청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대청마루에 자리 잡고 앉아 현령에게 나와 맞이하라고 일렀다. 잠시 후 술에 취한 방통이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왔다. 이 모습을 본 장비는 화가 났다. 우리 형님께서는 그래도 너를 인물이라 여겨 현령 자리를 주셨거늘 너는 어찌하여 고우리를 내팽개친 것이냐? 그러자 방통이 크게 웃었다. 하하하하하. 장군께선 내가 고우리를 내팽개쳤다고 하시는데 대체 어떤 일을 내팽개쳤다는 말씀입니까? 부임한 지 100여일이 지났건만 하루 종일 취한 상태로 지내니 그게 고우리를 내팽개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겨우 100리도 안 되는 고을에 사소한 관청일이 무에 어렵겠습니까? 네, 지금 처리할 터이니 장군께선 잠시 보고 계십시오. 그리고는 즉시 아전을 불러 명했다. 지난 100여일 동안 쌓인 일감을 모조리 가져오너라. 이에 관리들은 송사할 문건들을 한아름씩 안고 대청마루를 어지러이 오갔다. 그리고 피고인들을 불러 섬돌 아래 무릎을 꿇고 빙 둘러앉게 했다. 그리고는 귀로 진술을 듣고 입으로 판결하며 손으로 필요사항을 적어 놓았다. 잘잘못이 분명하고 털끝만큼도 어그러짐 없이 척척 처리해 나가자 소송을 제기한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 절했다. 그렇게 하여 반나절이 되기도 전에 100여일간 쌓였던 일을 모두 깨끗이 처리한 방통은 붓을 방바닥에 내던지며 장비에게 말했다. 내팽개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조조와 손구원도 손금 보듯 하는데 이런 코딱지만한 고을이야 어디 신경 쓸 데나 있습니까? 비록 행정에 서툰 장비라 해도 산더미처럼 쌓인 관청일을 반나절 만에 쾌도난마처럼 처리해내는 방통의 솜씨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왠지 존경하는 마음까지 생겨난 그는 상석에서 내려와 방통에게 사과했다. 선생같이 탁월한 분에게 이 못난 놈이 무례를 범하였소. 내 돌아가거든 마땅히 형님께 적극 추천할 생각이오. 그제서야 방통도 웃으면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럼 이것을 유황숙께 가져가십시오. 그게 뭐요? 자경의 추천서입니다. 장비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그럼 우리 형님을 처음 뵐 때 왜 그 추천서를 내놓지 않은 거요? 그때 내놓았다면 오직 추천서에 의지하여 찾아뵙는 꼴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추천서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사람을 직접 보고 알아주었으면 싶었다는 이야기다. 방통의 능력을 방금 두 눈으로 확인한 장비는 손건을 돌아보며 말했다.
공이 아니었다면 큰 선비를 잃을 뻔하였소. 그 뒤 장비는 방통과 헤어진 뒤 형주로 돌아갔다. 그리고 유비를 만나 방통의 놀라운 재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제서야 유비는 크게 놀라며 후회했다. 큰 선비를 몰라보고 푸대접하였다니 모두 내 잘못이다. 장비는 그런 유비에게 노숙이 쓴 추천서를 전했다. 유비가 열어보니 그 내용은 이러했다. 방사원은 백리 정도의 작은 골이나 다스릴 인재가 아닙니다. 치중이나 별가의 직책을 맡기셔야 비로소 그 재능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생김새만 보고 판단하시면 그의 재능을 저버리게 될까 두려우며 끝내 다른 사람에게 쓰이게 된다면 실로 애석한 일이겠지요. 치중이나 별가라고? 유비는 추천서에 적힌 직책 이름을 혼자 되뇌었다. 치중이나 별가는 목 또는 자사의 보좌관과 수석 보좌관에 해당하는 자리로 당신은 꽤 높은 관직에 속했다. 추천서를 읽고 난 유비가 생각에 잠겨 있으려니 제갈량이 형주로 돌아왔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이에 유비가 맞아들이자 인사를 마친 제갈량이 먼저 물었다. 방군사는 요즘 별탈 없이 지내겠지요. 제갈량이 방통을 군사라고 부르는 것에 유비는 움찔했다. 그 정도의 직책은 주었으리라 보고 부른 것에 틀림없는데 정작 자신은 방통의 용모를 보고 시골 현령 자리나 주는 옹졸한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요사이 뇌양현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술만 좋아하고 일은 돌보지 않는다는구려. 유비가 계면적은 얼굴로 사정을 털어놓자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사원은 백리 정도의 작은 고을이나 다스릴 인재가 아닙니다. 가슴에 품은 학문은 저보다 10배나 낫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원에게 추천서를 써주었는데 주공께 올리지 아니하였습니까? 오늘 자경의 추천서는 받았지만 아직 선생의 추천서는 보지 못하였소. 큰 선비에게 하찮은 자리를 맡기면 술 타령이나 하며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 장비가 말하지 않았다면 큰 선비를 잃을 뻔하였소. 유비는 장비를 뇌양현으로 보내 방통을 즉시 형주로 모셔오도록 했다. 그리고 방통이 도착하자 계단을 내려가서 자신이 푸대접한 데 대한 잘못을 빌었다. 그제서야 방통은 제갈량이 전에 써주었던 추천서를 내놓았다. 유비가 읽어보니 봉추가 찾아오거든 즉시 중용하시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방통이 봉추라는 것을 새삼 확인한 유비는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지난날 사마덕조가 말하기를 봉룡과 봉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다 하였는데 지금 나는 두 사람 다 얻었으니 한나라 황실을 부흥시키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소. 그는 즉시 방통을 부군사 중랑장으로 삼고 그로 하여금 제갈량과 함께 전략을 짜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면서 장차의 정벌을 준비하도록 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